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지속되는 인간의 대표적 습성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처럼 문화 수준이 높았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한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쟁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여 오늘날 과거의 전쟁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쟁 10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고 뒤바꾼 전쟁의 역사 중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낭독을 듣고 관심이 가지신다면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정도웅지음 출판사 가람기획 베르사유 조약 이후 유럽과 히틀러의 등장 1934년 독일 재군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전국 간의 중요한 일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 승전국은 패전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특권과 특전을 누리게 되어 있죠. 1919년 6월에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은 화해의 바탕을 둔 평화를 약속하지 못하고 특히 독일에게 가혹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서 장차 전쟁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유발시킨 근원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 체결을 듣고 프랑스의 포슈 장군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20년 정도의 휴전을 보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은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내주고 비스마르크 제국의 약 8분의 1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를 당한 후에 징병제도와 일반 참모제도를 폐지하고 육군을 10만 명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구제를 받게 되죠. 나아가 유독가스와 전차, 군용기, 잠수함 보유 금지와 무기 제조 공장의 폐쇄, 전쟁 물자 수출입 금지, 북해와 발틱해 해안 요새 해체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국민들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분노는 대단히 컸습니다. 패배한 자는 어느 정도 굴욕을 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독일인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연합군들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다시금 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독일은 연합국의 감시는 받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점령 통제는 받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만일 연합국 감시체제에 이상이 생기면 얼마든지 재무장을 하고 결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인강 서쪽의 라인란트 지방을 독일로부터 분할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노력은 미국의 월슨 대통령에 의해 좌절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연합국은 주위에 군대를 주둔시켜 그곳의 비무장을 감시하도록 유지했죠. 그러나 얼마 후 미국과 영국이 군대를 철수시키고 프랑스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프랑스도 독일을 감시하기는커녕 자국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야 했죠. 프랑스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금세기 가장 견고하고 정교한 요새선이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에도 불구하고 장차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된 것이죠. 1920년대 많은 독일인들은 1918년의 패배 책임에 대해 유태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돌리는가 하면
베르사유 조약을 수락한 마이바르 공화국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프랑스의 압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통화 발행을 남발하는 등의 스스로의 파탄기를 걷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1929년 대공황으로 온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독일 정치는 혁명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집권했던 바이마르 공화정 체제가 무너지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인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체주의의 독재 국가로 체제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였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히틀러도 기존의 세계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된 겁니다. 이들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영토를 최대로 팽창시키려 한 팽창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1차 대전 후 군인들은 대전의 교훈을 분석하고 무엇보다 신무기였던 전차와 항공기 운용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승전국의 군사이론가였던 플러 제이나 리델하트 비와 같은 몇몇 사람들 제외하곤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였던 쪽은 오히려 패전국 측이었습니다. 특히 1920년에서 26년 독일의 육군 사령관이었던 젝트는 공식적으로 일반 참모 제도를 둘 수 없는 여건 아래서도 비밀리에 59개 위원회를 편성하여 1차 대전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과 융통성, 리더십이며 장차 전쟁에선 기갑전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격전으로 참호전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한 후에 처음에는 군수네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군부를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계화 부대를 창설하고 공군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은 매우 열정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군인들은 너무 서두르려 하는 히틀러에 대해 불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을 재무장시키고 또 다른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점에선 히틀러를 감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934년 히틀러는 총통이 되고 1935년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1936년 라인란트를 재무장하고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티 지방과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영국과 프랑스 수상은 메넨에서 히틀러를 만나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의 무시와 재무장, 그리고 일련의 침략 점령을 모두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유화주의자였던 그들은 그 단계에서 차라리 히틀러를 인정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를 잘못 이해해도 한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메넨 회담 이후 히틀러는 그 세계대전 계획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처칠이 언급했듯이 사악한 자의 악의는 선한 자의 허약함 때문에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적에 대하여 마치 마르크스가 계급으로 구별한 것처럼 인종으로 구별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그는 독일 민족이 세계 문명을 창조한 가장 위대한 아리아족이라 떠들었으며 그들이 장차 세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 별 볼 일 없는 인종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여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가 독일인들을 잘못 이끌고 간 악질적인 인종 차별 정책에서 최대 피해를 보게 된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창조한 인종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아리안족은 그들을 유럽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에서 원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영토에 대한 단순한 회복이 아닌 아리안족에 의한 전 유럽의 지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팽창, 1931년 만주 침략.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무한한 팽창야욕을 보였습니다. 1차 대전 중 연합군 측에 가담함으로써
쉽게 중국 산동반도에 대한 독일의 입건과 함께 게놀라인 제도 및 마샬 제도를 차지한 일본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뒤 1918년에는 군대를 동부 시베리아에 보냄으로써 그곳에 한 발 늦게 병력을 파견한 미국과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함대를 태평양에 진출시키면서 영미일의 3대 열강은 본격적으로 해군력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1922년 워싱턴 군축회담에서 영미일의 주력함 톤수의 비율을 5대 5대 3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단 해상보다는 중국 대륙에 대한 팽창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공황 이후 서구 열강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떨어졌을 때 이 틈을 이용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 대륙에 대해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일본은 노구교 사건을 기하로 북경을 점령하고 상하이와 남경을 침략하면서 이른바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장개석 휘하에 엉성하게 짝이 없는 중국의 군대는 곳곳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국민당 정부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한 채 양자강 상류의 중경으로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군은 인도차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소련을 통해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보급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만 총 300개의 사단 중에 약 10%만이 장개성에게 절대 충성을 바칠 뿐이었죠. 장비 또한 제조국과 모델이 너무 다양한 데다 부품이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병사들은 급료와 급식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질병 환자 또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국민당 정부의 무능부패와 일본군의 만행이 겹치는 가운데 점점 공산당은 그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자 일본은 만주 소련의 국경 지역에 일련의 사건을 일으켜 소련군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파악하고는 다른 돌파구를 찾던 중에 1940년 프랑스가 독일군에 함락되자 동남아시아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유럽인들이 2차 대전에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 그들의 식민지를 공략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필리핀에 있는 미국 군사력과의 충돌이 예상되나 이는 요령껏 잘 피해가거나 협상으로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40년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9월엔 독일, 이탈리아와 군사 경제협력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 일본 동북부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동안 조용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은 1941년 7월 일본이 인도차이나 남부까지 점령하자 드디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태평양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또한 미국과 똑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석유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일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931년 이후 일본이 획득한 땅을 모두 환원시키라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군부는 동남아시아를 정복한 다음 그 주위로 방어선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침범하려는 어떠한 적도 막아낸다는 개념의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쟁에서 쉽게 지치는 미국인들의 무른 성향을 개선하고 초기에 승리를 거둔 뒤에 적절한 단계에서 협상을 한다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낳게 된 것입니다.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과
전격전 전술.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의 폴란드 분할. 1938년 9월 미넨에서 영국과 프랑스 수상들은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만났을 때만 해도 독일은 이미 히틀러의 소망대로 한 민족과 한 공화국, 한 총통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무력 점령할 곳은 없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인이 거주하지 않는 땅도 점령함으로써 팽창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법자 히틀러 앞에 유럽 전체가 위태롭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야 우선 동유럽 약소국들에게 독립보장을 위한 외교적 조치 일환으로서 1939년 3월 폴란드의 영토 보존을 약속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소련의 지원 없이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히틀러와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때 히틀러와 스탈린은 둘 다 그 조약이 오래가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상이몽으로 다만 폴란드를 분할하는 데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을 일단 유보하고 프랑스와 영국과의 전쟁에 몰두하자는 것이었으며, 스탈린은 동부 폴란드와 발트 3국, 핀란드, 루마니아 등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 시간을 번 뒤에 독일과의 전쟁에 대비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일의 선전포고를 실시하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선전포고를 하고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음에 폴란드를 위해선 실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까지 속수무책인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가짜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실상 폴란드를 위한 지원은 2차 대전 내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독일은 전격전이라는 획기적인 전술을 선보임으로써 온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번개처럼 신속한 기동력과 타격력을 보여준 장면을 보고 당시 언론들은 최초로 전격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승전국보다 훨씬 앞선 공격 이론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 핵심이 바로 탱크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적진을 신속하게 돌파, 와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항공기는 적의 통신시설과 지휘부를 폭격하고 지상군이 진격하는 동안 화력전을 강화시켜주며 나아가 병력과 물자 공수 기능을 수행한 것입니다. 전술의 원리 3S, 즉 기습과 속도, 화력의 우세 등 세 가지 요소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술이 새로운 발명품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1차 대전 때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개선된 무기들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 전술은 그 자체가 갖는 위력보다는 폴란드,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군 측에서 그러한 전술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막연히 1차 대전식으로 싸우려 함으로써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미래의 전투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채 여전히 1차 대전 때처럼 역시 방어가 중요하고 방어를 이길 공격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던 것이었죠. 일례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마지노선을 구축했는데, 그것은 1차 대전 때라면 난공불락이었겠으나 새로운 전격전에선 무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전포고 없이 기습을 가한 폴란드 침략에서 독일군은 전격전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죠. 먼저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급습 폭격은 폴란드 공군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적 항공기를 단 이틀 만에 모두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와 주요 도로를 공중으로 폭격함으로써 폴란드 지상군의 기둥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침략 18일 만에 독일은 인구 3,300만의 폴란드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군은 전사 7만 명, 부상 13만 명,
포로 70만 명의 큰 손실을 입은 데 비해 독일군의 손실은 전사 11,000명, 부상 3만 명과 실종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군이 독일군에 저항하는 동안 소련군은 동쪽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으며 9월 29일 히틀러와 스탈린은 폴란드를 동서로 분할 점령하기 일렀죠. 독일군 아르덴 고원 돌파. 1940년 5주 만에 파리 함락.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후에 소련은 핀란드를, 독일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독일은 1940년 5월 10일 프랑스를 침략한 뒤 처음으로 약소국이 아닌 강대국을 상대로 전격전의 위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1939년 10월부터 히틀러의 지시로 프랑스 침공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독일은 언제 어디서 주공을 실시할 것인가 여러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히틀러가 선택한 안은 A집단군 참모장인 만슈타인 장군이 제의한 아르덴 고원 돌파가 된 거죠. 히틀러 자신도 비슷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던 중 마침 군 내부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오자 크게 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에 대해 참모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장파 장군들은 반대하고 나섰지만 구데리안과 같은 기갑부대 지휘관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냈을 때 히틀러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죠. 이 아르덴고원은 최대의 기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연합군은 1차 대전 때 슐리펜 계획과 같은 기동을 예상, 그에 맞춰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산림지대인 아르덴고원은 일반적으로 기갑부대가 통과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침공 직전 프랑스군 최고사령관 가물랭은 마지노선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죠. 유일한 예비대로로 확보하고 있었던 7군은 가장 왼쪽에 네덜란드와 연결할 수 있는 곳에 투입했고, 영국의 원정군을 벨기에에 배치함으로써 연합군의 배치는 만슈타인과 히틀러가 예측한 대로 최대의 약점을 노출시킨 상태였습니다. 아르덴에서 주공을 실시하는 계획은 적진 중앙을 돌파해 해협까지 진출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적 배후를 마음껏 유리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슐리펜 계획의 망치머리 개념과 구별하여 흔히 나칠 계획이라고 알려지게 되죠. 그렇게 5월 10일 독일군은 대부분의 기갑부대를 아르덴고원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합군은 처음부터 망치머리인가 아니면 낫질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낙하산 부대들이 주요 교량을 점거하고 헤이그와 로테르담 등을 향해 기갑 및 보병 부대가 신속히 진출함으로써 사흘 만에 네덜란드군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한편 보크 장군이 지휘한 비집단군은 보병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에벤 에말 요새에 정예의 낙하산 부대와 특수 공병을 침투시킴에 36시간 만에 함락시키고 말았죠. 당시 프랑스군과 영원정군은 벨기에를 구원하는 작전에 주력하고 독일군 기동에 대해서는 슐리펜 계획을 반복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공부대인 A집단군의 선두부대로서 아르덴고원에 투입된 9개의 기갑사단은 3개의 군단을 이루며 산림지대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5월 12일 메즈강에 이른 선봉부대를 지휘한 사단장 롬멜은 디낭에서 교두보를 설치하게 되고 공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탱크가 건너가는 동안 기관총 보병들이 맹활약하기 시작하죠. 롬멜 휘하의 보병들은 약 70%나 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력 부대인 기갑부대와 진격로를 개척하고 독일군의 메즈강 돌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독일 기갑부대들은 적으로부터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해협까지 경주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격하게 되죠. 최고사령부는 기갑부대들이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침공 개시 일주일째 되는 17일경 구데리안은 상급부대로부터 하달받은 수색 정찰 명령을 무시하기 위해 일부러 무전기를 꺼버린 채 서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20일엔
해안의 아부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무렵 비집단군은 브레샤를 함락시켰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초기 약간의 저항을 했을 뿐 고론 대혼란을 겪으며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가물랭을 해임하고 웨이강을 등용했으나 그가 전장에 도착해 있을 땐 이미 모든 전투는 끝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에 너무 큰 정과를 얻은 데에 대해 스스로 믿기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데리아는 거의 기적이었다고 언급했으며 기갑 부대들은 속속 해안 항구를 장악했을 때 히틀러, 국방부 최고사령부, 육군 최고사령부는 모두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독일군 수뇌부는 26일 볼로뉴를 점령하고 28일 벨기에가 항복해오자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눈부신 활약을 한 기갑 부대에게 약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나머지의 작전을 보병과 공군에게 맡기기 시작하죠. 덕분에 덩케르크로 철수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6월 4일까지 그곳으로부터 영국으로 철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병력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것은 무기와 차량 등 장비를 거의 버린 채 탈출한 치욕적인 패배일 뿐이었죠. 이후 독일군은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프랑스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프랑드르 전투에서 연합군이 패배한 이후 마지노선은 마치 좌초된 전함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군은 6월 18일 파리를 점령하고 3일 후에는 1차 대전의 영웅 페탱이 이끈 프랑스 정부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차 대전 때 슐리펜 계획이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시키려다 실패한 데 비해 2차 대전 초기의 독일군은 나칠 계획과 전격전으로 단 5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전투 1940년 레이더의 위력 과시. 히틀러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새 중립국을 침공한 5월 10일 바로 그날 영국에서는 체인벌린이 실각하고 부임 수상에 윈스턴 처칠이 취임하게 됩니다. 처칠은 덩케르크 재앙 이후 영국인들이 한데 뭉치고 두지를 갖도록 한 위대한 지도자이자 대용병가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해안에서, 상륙지에서, 들판과 도시에서, 산에서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작전 가능한 항공기 2,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 비해 영국 항공기는 그 반도 못 미치는 900대인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1,700문의 고사포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으론 전 해안선과 전국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전투기 허리케인과 스피파이어는 독일 전투기 메서슈미트보다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작전 행동 능력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폭격기는 느리고 방어 능력 또한 떨어져서 전투기의 엄호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독일 공군의 큰 약점이 된 것이었죠. 한편 영국 공군의 확실한 이점은 레이더 경보망을 통해서 적 항공기 출현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1930년 왓슨 와트 등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레이더는 처음으로 전장에서 이용되고 공중 방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독일의 공군 사령과 괴링에겐 덩케르크의 철수 작전을 막지 못한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우딩 휘하의 영국군 전투기 사령부는 레이더와 전투기, 탐조 등 고사포 등의 운영 체제를 원활히 유지하면서 독일군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8월 13일 제1단계 작전을 개시한 독일 폭격기는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주로 영국 해안 표적들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16일에서 18일 공준전에서
독일군은 영국군이 95대를 잃은 데 비해 236대의 항공기를 상실하고 말죠.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의 제2단계에서 독일군은 런던 부근의 전투기지와 보급시설들을 집중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286대, 독일군은 380대로 역시 독일군의 항공기 손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제3단계에서 공격 방향을 런던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영국 공군의 베를린 공습에 대해 보복하고자 멸종작전이란 말을 쓰면서 런던에 대한 맹폭을 지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폭탄을 주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크게 파괴되기 시작하죠. 다만 공준전에서 독일은 영국보다 훨씬 많은 항공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손실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지상군 침공을 10월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 봄으로 연기했다가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말죠. 처음으로 전쟁의 실패를 맛본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소련 침공. 194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전. 히틀러는 한마디로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영국 전투를 개시하기 2주 전 그는 휘하의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듬해 봄에 소련을 침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국과의 공중전 그리고 영국 침공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소련 침공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독일군은 영국과의 공중전이 실패로 끝난 뒤 곧바로 소련 침공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때 이미 독일은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싸우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강대국인 소련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개월 후에는 미국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히틀러는 곧바로 새 강대국을 맞서 싸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히틀러는 2차 대전 훨씬 전부터 소련 정복을 꿈꾸어왔습니다. 독일의 보다 큰 번영을 위해서 소련 땅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경멸하고 인종적으로는 그가 중화하는 유태인들과 그가 열등민족으로 간주하는 슬라브족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은 소련 침공 계획을 중세시대 유명한 게르만족 황제 이름을 따 바바로사 계획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독일군의 집중 포위 공격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소련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하고 전격전 전술로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초 5개월간의 전투에서 독일군은 전 사상자가 74만 명인데 비해 소련군은 그들이 인정하는 자료만으론 약 3배 이르는 210만 명이 됩니다. 그 밖에 독일 측은 약 300만 명의 포를 획득했다고 주장했으며 소련은 약 50만 명만 인정했죠. 그렇게 2주가 지난 다음 독일 육군 참모총장인 할데르는 그의 일기에서 2주 만에 독일군은 승리했다. 그러나 방대한 소련의 영토와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독일군이 초기에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대승했지만 과거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소련을 정복하는 데 끝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초기의 전과에 대한 과대평가로 독일 장군들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히틀러는 중대한 전략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북부와 중부, 남부 집단군 사령관들이 각각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에 집착하고 그 바람에 집중 공격을 할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는 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육군 총사령관인 브라우이치는 모스크바 진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남부에 중점을 둔 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지시했죠. 물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1941년 9월이 지나가게 되죠.
독일군이 남쪽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모스크바 문전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혹독한 겨울과 싸워야 하는 난간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한편 소련군은 많은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2월 5일 모스크바에서 명장 주코프가 반격을 실시하게 되죠. 2차 대전 발발 이후 지상전에서 독일군이 후퇴하게 된 건 이때가 처음이 됩니다. 이로써 독일의 소련 침공은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 독재 체제의 정치적인 능력과 소련군의 예비대 동원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가 또 다른 전체주의 국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희한한 실수였음에 틀림이 없죠. 많은 소련군이 항복을 강요당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완전히 무너진 곳은 주로 우크라이나 지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오랫동안 소련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히틀러를 해방자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히틀러의 무자비한 정복 정책은 우크라이나 주민들마저 등을 돌리도록 했으며 이런 기운은 곧 소련 전 지역에 전파되어 소련인들을 더욱더 단합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4년에 걸친 독일-소련 전쟁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전으로서 이 전쟁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독일의 인명 손실은 약 350만 명의 전사자, 그 밖에 53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인명 손실은 독일 측 추정에 의하면 군인 사상자만 해도 2천만 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독일은 500만 명 이상의 유태인까지 학살해버리고 말죠. 일본의 진주만 기습, 1941년 미 태평양 함대 무력화. 독일의 전격전 군대가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서유럽 일대를 석권하던 틈을 이용해 일본은 1941년 7월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대일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자 일본은 그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941년 후반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내쫓기 좋은 여건하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된 네덜란드는 무력하고 영국은 아시아의 주를 돌릴 여력이 없었죠. 영국 해군의 활동 지역은 너무나도 넓었고 더욱더 미 해군 또한 상당수의 배를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기계화전의 원동력인 연료 부족을 늘 걱정해온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 동남아시아 자원지대를 확보하고자 했죠. 1931년에서 41년 중 일본 해군은 함대수를 2배로 늘리고 낡은 배를 현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전함 10척과 항공모함 10척, 순양함 38척, 구축함 112척, 그리고 잠수함 65척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 함정들은 서양 열강들과 비교해도 선색이 없고 항공모함은 전투기와 폭격기 70여 대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일본 정부는 전쟁 개시를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정군의 공격 명령이 하달되게 되죠. 일본의 계획은 전략적 목표를 신속히 강타하여 그것들을 확보한 다음 평화협상을 추진하여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과 필리핀, 말레이 반도를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을 공격한 목적은 결코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미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동남아시아 일대를 쉽게 장악하기 위해서였죠.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일본의 완벽한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총 450대의 항공기를 실은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은 감쪽같이 하와이 가까이에 접근해 진주만을 공습, 한나절도 못 되어 태평양 함대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정박해 있던 7척의 미국 전함 가운데 5척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있었던 필리핀에서도 공습을 받기 시작했고 미 해군기지가 크게 파괴되어 절반가량의 항공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서 영국군도 공습을 받고 삽시간에 공군력이 초토화되고 괌과 웨이크 섬, 홍콩 등에서 연합군 기지들이 잇따라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숨에 연합군 해군력을 격파한 일본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말레이와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상륙작전을 실시한 뒤 그곳들을 점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영국군 수비대는 항복하게 됩니다. 4월 9일 필리핀 바야타 반도에서 저항했던 미군 수비대도 항복했으며 3월 8일엔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미국과 영군 해군력을 전부 경멸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평양에서 일본군은 침공 후 약 5개월 동안 최강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적 전함 5척과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을 격침했고 그들 군함은 연합군으로부터 단 한 척의 격침은커녕 손상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그들이 노린 목표를 차지하는데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죠. 이제 남은 문제는 점령 지역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가? 과연 그들이 계산한 대로 협상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일으키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게 전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잠재력이 강한 나라가 초기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타협을 응해준다고 계산한 것은 일본 정부의 중대한 오판이라 할 수 있었죠. 연합군은 어떤 일이라도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평양 전쟁은 결코 조기에 끝낼 수 없는 전쟁으로 점점 확대되어만 갔습니다. 연합군의 공중폭격 1942년 연합군 제공권 장악 1940년 여름 프랑스 함락 후 영국 공군은 사흘 건 공준전으로 영국 상공을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독일의 공군도 이에 맞섰으나 소련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 등의 넓은 전쟁을 지원하는 데 바빠 일본 본토의 폭격은 주력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실시한 폭격의 목적은 독일의 군사와 산업,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파괴시키고 군사적으로는 연합군이 영국 해협을 횡단하여 유럽 대륙이 상륙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15일 영국군의 폭격기 99대가 루르 지방의 석도와 석유 저장고를 공격한 이래 그런 종류의 폭격은 계속되어 왔었죠. 하지만 1941년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이 참전하게 되자 1942년 폭격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2월에 영국군 폭격사령부 사령관직을 맡은 해리스 원수는 특출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중 폭격 체제를 대폭 개선시키게 되죠. 가볍고 빠른 모스키토를 먼저 출격시킨 다음 4개 엔진을 장착한 위력적인 랭커스터 폭격기와 스털링, 헨리 팍스 등을 출격시킴으로써 폭격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1943년은 비행기 조종과 폭격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레이더 장비를 도입하고 루르 지방을 광범위하게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7월엔 함부르크를 폭격, 그 도시 인구를 4만 명이나 감소시키게 되죠. 그런 식으로 5개 주요 도시가 폭격받는다면 독일인들의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더 이상 다른 도시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43년 가을 베를린 폭격을 개시했을 때 영국군은 도리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독일의 대공방어가 날로 향상된 데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영국 폭격기가 격추되는 위험성은 점차 증가했던 것입니다. 1943년 3월 위렌베르크에 대한 공습을 가했을 때도
영국군은 105대나 되는 항공기를 상실합니다. 영국이 폭격을 증가시킨다면 그만큼 독일 또한 전투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대공 방어 체제를 발전시킨 덕이었죠. 그러나 1944년 초에 상당한 원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P-51 머스탕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자 미공군은 다시 독일에 대해 반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해 5월경에는 독일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일렀죠. 연합군은 약 2만 6천만 톤의 폭탄을 유럽 요새에 투하했으나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폭격은 독일인들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독일인들은 비장의 무기인 V1과 V2 장거리 로켓을 생산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게 되죠. 보복할 목적으로 개발한 V 무기는 영국 남쪽 일부를 공격했을 뿐이었으며 그것도 정확도가 떨어져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합군은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대망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장 길었던 하루, 노르망디 상륙. 1944년 사상 최대 규모의 육해공군 합동작전. 영국과 미국 병사들은 노르망디에 상륙한 1944년 6월 요일을 흔히 가장 길었던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2차 대전 중 가장 중차대한 군사작전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을 했고 동시에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했던 그날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연합군은 이 상륙작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상륙부대와 장비, 보급품을 준비하는 한편 적 저항력을 공중폭격으로 충분히 분쇄해야만 했습니다. 연합군 공군은 장기간 동안 철도와 교량 등을 집중 폭격하여 독일군 보급체제를 와해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지역에서부터 신속한 증원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연합군이 상륙했을 때 독일은 증원군 선발대를 자전거에 태워보낼 정도로 폭격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944년에 들어서자 연합군은 상륙정과 보급품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고 1월엔 사령부를 편성하고 최고 사령관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그리고 지상군 사령관엔 영국의 몽고베리 장군을 임명하게 됩니다. 물론 직책과 작전 범위를 놓고 미국과 영국 장성 간에는 다소 신경전이 있기도 했지만 위대한 조종가였던 아이젠하워는 미국과 영국군 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죠. 독일군이 해안 일대를 요새하고 있었으므로 해안을 침공하는 데는 적의 허점을 이용하고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 필요했습니다. 상륙해안은 영국에서부터 전투기 사정거리 내에 있는 곳으로 대체로 4군데가 고려되었죠. 그 가운데 네덜란드 해안은 영국 항구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브리타니 해안은 독일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파데칼레 해안이 독일군 최대 방어가 예상되는 곳이었죠. 따라서 연합군 사령부는 비록 정박지설이 없는 약점을 지닌 곳이긴 했지만 비교적 방어가 허술한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 지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6월 6일 새벽, 연합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6,500척의 선박과 12,000대의 항공기, 전날 무려 17만 명이란 병력을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시키게 된 것이죠. 공수부대는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광범위하게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적을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전화위복까지 되었습니다. 일부 해안에서 독일군이 완강히 저항해 보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연합군은 상륙하자마자 곧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제대로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했으며 룬트슈테트는 적이 진짜 상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만 작전을 펴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연합군은 33만 명의 병력과 5만 대의 차량, 10만 톤의 물자까지 이곳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독일군은 공군 지원이 없는 데다
지휘체제 혼란으로 말미암아 매우 힘겨운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러던 중 7월 독일군 내부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까지 일어남으로써 위기는 점점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하여 히틀러는 룬트슈테트와 룸멜을 모두 교체하고 그 자신이 직접 돌격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은 8월 25일 파리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독일 내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독일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판사판으로 나오게 되죠. 전쟁이 끝나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전쟁을 최대로 즐기겠다 라는 유행어가 퍼지는 가운데 독일군은 결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1944년 12월 흔히 벌지 전투라고 알려진 아르덴고원에서 독일군은 최후의 반격을 실시해 보았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독일군은 도처에서 와해되었으며 1945년 2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크림반도와 얄타에서 만나 독일 분할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4월 31일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반격과 일본의 패망.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태평양 전쟁 초기의 일본은 그들이 원하던 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연합군 해군 공력을 완전히 분쇄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 태평양 함대가 불구가 된 것은 다만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항공모함 피해는 전혀 없었으므로 곧바로 작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미 항공모함들은 다행히 그곳에 없었던 것이었죠. 일본보다 10배의 공업력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은 진주만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반격을 위해 전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항모에서 발진한 미 폭격기로부터 도쿄가 공습받는 사건을 당하자 태평양 함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이중 계획을 세우기 이르렀죠. 첫째, 산호해로 미 항공모함 함대를 끌어들여 공격한다는 것이었으며 둘째, 미드웨이 섬을 장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5월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 전투가 전개된 산호해 전투에서 미 항공모함은 일본의 계획을 좌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미드웨이에서 미 해군은 적의 작전 계획을 암호 해독으로 미리 알고는 유리한 상태에서 싸운 결과 그곳에서 일본군의 항공모함 4척을 모두 격침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주 항공모함들을 상실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된 일본에 대해 미국은 드디어 공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8월 미국은 솔로몬 군도 남쪽 요충인 과달카나를 공격하며 이듬해 1월엔 그곳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무렵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육해공군 전력은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1년 뒤에 일본 전력은 미국의 3분의 1 규모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태평양 이곳저곳의 소모전에서 일본은 다수의 군함과 항공기를 상실했고 또한 생산 능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 뒤처지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미군은 3군 합동작전을 최대로 활용해 탈환 작전을 개시하게 되죠. 하나의 섬을 탈환하고 그 다음 차례로 인접한 섬을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가 적 기지를 사전에 파괴하고 그 다음 공수부대를 투입한 뒤 해병과 보병에 의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이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실은 움직이는 기지 역할을 하면서 진격 준비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육군을 대표한 메가더 장군은 유기니아 북쪽 해안에서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진격로 상에서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필리핀 탈환은 명예회복을 위한 절대적인 목표였죠.
한편 해군 제독 니미츠 또한 하웨이에서 태평양 중앙의 길버트 군도와 마셜 군도, 그리고 마리아나 군도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1944년 6월, 니미츠의 함대가 마리아나 군도의 사이판과 관섬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일본은 비로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강화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내각은 실각하게 되죠. 새로 구성된 고이소 내각은 강화 협상 추진과 필리핀 방어 강화라는 화전 양면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필리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해군력을 집결시킴에 따라 1944년 10월 레이터만에선 대규모의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공격력을 상실해버린 일본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 공격을 실시하게 되죠. 이는 조종사가 폭탄을 탑재한 비행기를 몰고 와서는 미 항공모함이나 전함에 들이받는 이른바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모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적에게 공포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승리를 위한 수단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1945년 1월 메가더의 육군은 루손섬을 상륙, 5월경에는 거의 모든 필리핀 지역을 탈환하게 되죠. 그러는 한편 미국은 4월 오키나와에서 태평양 전쟁 중 최후가 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작전을 펼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죠. 일본 군부는 가미카제 성공에 대해 과장보도를 하면서 군사들의 맹목적인 죽음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미카제 공격으로 미군은 36척의 함선이 격침되고 368척이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전사자는 각각 13,000명과 11만 명, 약 80일 만에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오키나와에서부터 미군군은 공중 폭격을 가함으로써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 공세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8월 6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됩니다. 3일 후에는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며 8월 10일 일본 천황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평양 전쟁은 개전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